진짜 불장인 게 느껴지는데요. 가는 길에 매물이 보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집을 팔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집 보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집이 팔릴까봐. A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 1억씩 오르고 경기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2주 사이에 2, 3억이 오른 단지도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딱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일부 지역들은 뭐 폭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던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전 투자자이시자 이제는 현직 공인중개사이시죠. IMF님 모시고 지금 시장의 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원래 투자자를 하시다가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또 개업까지 하셨잖아요. 네. 16년 차 투자자로 살다가 이제 3개월 차 된 신입 중개사로 활동 중인 IMF 정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 소장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중개업을 하시면은 투자자 때보다는 좀 더 다르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훨씬 더 빠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서울 뭐 수도권 이 시장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진짜 불장인 게 느껴지는데요. 그 불이 이제 산불 효과라고 하죠. 맨 처음에 불이 산불 났다 옆으로 퍼지잖아요. 근데 한동안에는 안 퍼졌어요. 거기만 오르고 막 왜 거기만 오를까 막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권 이상 됐던 마용성은 당연히 제일 먼저 토어제 풍선 효과를 누렸고요. 그리고 강동구라든지 동작구 이든지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거래가 많이 됐고 그 밑에 있었던 중급지에서도 이제 소식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이제 보러 가요 저희가. 그런데 가는 길에 매물이 보류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류가 된다는 건 집주인이 내놨는데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분이 왜 보류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집을 팔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물며 우리 수강생도 집 보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해요. 집이 팔릴까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집이 팔릴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집을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상담 이후에 제가 집을 정하고 내놔야겠다고. 그래서 3층 뭐 저층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사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비노얄층이죠.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하루하루가 확확 달라지고 있고 뭐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A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만에 1억씩 오르고 경기권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2주 사이에 2, 3억이 오른 단지도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막 높으시고 막 지금 집 사러 막 돌아다닌 분들은 이제 맞아 막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그래서 실제 지금 시장은 뭐 과열이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사례 아니면 뭐 어떤 뭐 현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오는 소식은요. 공동중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공동중개. 네, 공동중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매수 손님을 붙이고 매도 손님이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나는 손님 많으니까 너랑은 공동중개 안 해. 그러니까 단독 중개만 하겠다라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던 매물 보고 여러 명이 온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장 불났구나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엄청 많다는 거죠. 네, 지금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강남이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희 고객분 오시면 그냥 바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또 안 하는 지역이 이제 성동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마포구도 그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매물 중에서 전화했을 때 이제 공동중개라고
안 해가지고 사실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수강생을. 그랬더니 실제 매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자를 먼저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단편적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지금 활발한 분위기를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막 1, 2억씩 올라가는데 네. 아니 이게 뭐 보통 뭐 한 달에 1, 2억 올라가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한 달이 아니죠. 1년이 지난주에 1억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또 1억 올라가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막 강할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원인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확실성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전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르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 규제 나오고 이게 되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6.13 대책이 먼저 나왔었고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나서 제일 센 8.2 대책이 이제 그게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데 최근에 사실 왜 대책 안 나올까 막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대책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책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나와라. 차라리 맞으려면 그냥 네. 빨리 맞고 이렇게 하도 맞아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대책 안 하지? 무슨 대책 할까? 맨날 그렇게 네. 막 신문도 보고 왜 회의한다 그러면 누가 모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젠가 규제가 나올 건데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정해진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DSR 7월 1일.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세일 기간이 정해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매수했고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이제 40년을 30년으로 줄였거든요. DSR 같은 경우에는 3요소가 있는데 먼저 이제 기간 이렇게 30년에서 40년으로 길어지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그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소득이 높아지면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금리를 올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했고 지금 매수했던 분들은 안도에 한숨을 내렸고요. 그리고 대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대출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물어봤더니 그 대출하시는 분 보니까 바빠서 밥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DSR 때문에 빨리 하시려는 분이 많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라는 거가 느껴졌고요. 데드라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 데드라인인데 데드라인이 없는 정책이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로 나올 만한 건 모두 꼽을 때 대출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출 규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데드라인을. 그래서 지금 집을 살 때 다들 두려워하는 게 저 집 사고 대출 규제 나오면 어떡해요 선생님 막 이래요. 근데 그건 저도 잘 이렇게 그냥 시나리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계약서 쓰고 빨리 그냥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불안하면 그렇게 하고 나올 만한 것들은 뭐 반면교사 삼아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크게 이제 했던 게 사실 DTI나 DSR 규제였는데 사실 지금 규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동일해요. 네. 안 오른 데나 오른 데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아닐까요? 안 오르는 곳은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르는 데를 규제한다면 오르는 데의 DSR을 또 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데는 대출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야지만 이게 유동성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출을 줄이는 거의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을 주식으로 또 옮기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길 때 무슨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가더라도 아시잖아요. 주식으로 돈 벌면 뭐 한다? 또 부동산 사러 부동산 오잖아요. 산다.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네. 막 연결되니까 또 이게 돌림 노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지 못한 장치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어떤 장치일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워낙에 신박하게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도 정책이 나오는 그 보이지 않는 데드라인 때문에 더 패닉바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을 뭐 한 2년 이상 투자를 뭐 장기 투자하면 뭐 세금이나 뭐 맞아요, 배당 맞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이브를 해주는 게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집 팔고 주식 투자하면 뭐 양도세를 감면자.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고 장난인데요. 네. 아무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말이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건 없어요. 방향성은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적이 언젠가는 발현될 거니까 그게 언젠가인데 그게 잘 시장에 먹혀들어가는 정책이라면 진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대출을 이제 규제할 것 같으니까 이래나 저래나 네. 스트레스 DSR이나 뭐나 해서 다 대출 규제하면 집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급해서 더 빨리 막 사러 가고. 맞아. 이게 지금 좀 많이 원래 내년에 사야 겹친 되는데 거죠. 올해 사야 되고. 네. 그리고 갑자기 내 집이 원래 계산으로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올해 팔면 내가 또 갈아타 이게 이제 수요가 빨리 팔고 빨리 가야겠다. 빨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뭐 거래량이 사실 그걸로 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 원래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어떤 1000채가 팔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원래 이제 딱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곳에 훅 물리면 나중에 팔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매물 잠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래가 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거래가 많이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자기 집을 팔고 가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부족하면 또 거기서 주춤하는 경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규제가 나오면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한 번은 좀 쉬어가지 네, 않을까. 맞아요. 이거를 지금 다들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빨리 지금 뭐 하나 나와라. 나 지금 왜냐면 지금 더 불안한 거야. 더 올라갈까 봐. 더 불안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빨리 나와서 빨리 시장이 한번 좀 약간이라도 좀 이렇게 좀 진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중개도 하시니까 네. 집을 살라고 해도 지금 막상 가면요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또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물건을 싹싹 긁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도 안 할 뿐더러 사실 물건이 이제 찾으는데 지금 중급지에서 하급지까지 내려가서 이제 물건을 찾기는 하는데 허위 매물도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거래를 이제 그 잔금이라고 하죠. 그게 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 잔금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9월까지 잔금을 해주고 내년 9월에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뭐 네.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미리 거래라고 하죠. 미리 거래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원래 미리 거래가 없는데 저도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이게 문자가 와요. 매물 없습니까? 그리고 네. 사장님 뭐 만기가 내년 1월인데 매도할 생각 없습니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파는 먼저 거래되는 그런 선 매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약금 중도금만 걸어놓고 뭐 한 네. 1년 있다가 잔금 네, 치르고. 그게 이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원래 새낀 물건은 잘 안 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특이한 거는 새끼는 물건을 사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투자자인 경우에는 진짜 전세가 없을 때는 전세를 높게 낼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년 잔금인 거예요. 내년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세가 얼마 낼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때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5억 되겠죠. 뭐
6억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세도 올라갈 거다. 네, 그렇게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자일 때는 사실 이 사람을 계약시키기 위해서 뭐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세금을 되게 높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원래 거래할 예정이고 거래할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전세가 오를 거라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갭 투자가 들어갔던 시장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지금 토어제를 제외하고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실 전세가 많아서 전세 빼기 힘들 거예요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고무적이었던 거는 내년 전세를 오를 거라고 중개사님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브리핑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어떤 이유는 아무래도 뭐 금리도 내려가고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없다라는 거죠. 전세 자체가 없다. 전세가 나올 만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단지 내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것들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올 게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오는 손님은 많은 거죠. 전세가 나올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오는 손님은 10명이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제 소장님의 그 워딩에서도 제가 체감을 느끼면서 올해 가을 전세 시장이 정말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지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사실 뭐 이제 막 들어왔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뭐 왜 집값 뭐 대책 안 내놓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간인데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부동산 대책이 아마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론이 막 지금 되게 엄청 심각하니까 그러면 세금 중과 이쪽으로는 안 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되게 특이했던 게, 그러니까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내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섹션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찾으려고 그 공약집이 한 200페이지인데 다 샅샅이봤는데 숨어 있어요. 막 숨어 있고 세금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딱 한 줄 있어요. 재초안. 그러니까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표를 어떻게 반영하는 그게 아주 강남권의 표를 주관하는 건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지 않습니다.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거의 워딩인 세금에 대해서는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이제 강화한다는 건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지내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국회에 그 통과된 세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조 그대로 가지 않을까. 더 강화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완화가 뭐였었냐면 또 세금 부분에 하나 워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집주인들 같은 경우 2+2라고 해서 계약갱신해서 4년 동안 이렇게 2년 지나면 5%밖에 증액을 못 하잖아요. 네. 4년 지나면 집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두고 봐라 내가 더 많이 올린다. 그동안 올린 거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올리면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으로서의 생각은 사실 그 돈을 가져다가 내가 종소세를 내느니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안 올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우리 갭투자하고 다주택자 하는 사람들이. 근데 종소세 무시 못하는 게 종소세가 나오면요. 의료보험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번 연말에 의료보험 많이 나올 거라고 저한테 이제 세무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종소세에 대한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나 주택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세금을 완화해 준다면 또 전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소유한 분들에게는 조금 혜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워딩에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 또 반대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갭 투자를 들어오는 것, 신규로 들어오는 건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실거주는 좀 뭐 괜찮아도 뭐 갭 투자 같은 건 그건 안 되지 않냐고 그때 3%에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세 장소에서 말했던 것들 워딩을 네.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거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또 유추하고 또 알다시피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있잖아요. 네. 그분이 예전에 했던 발언들까지 찾아봐서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서화되지 않는 정책이 떠다니고 이게 일명 말하는 찌라시가 이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라시 보면 뭐 보유세 엄청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얘기한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또 저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양도세 중간 유예했던 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예는 안 할 것 같다. 네, 그거는 뭐 굳이 뭐.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지금 시장이 막 폭주하고 있는 동네들이 많다. 그거는 뭐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뭐 어떤 뭐 대책이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이러니지만 뭐 이런 그 정도로 과열된 분위기라는 걸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